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이정열 판사님과 짧게, 왜냐면 노르가즘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미 와 계십니다. 옆에 계시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고 이 내용에 그 이름이 등장하시는 판사님의 부인은 뭐라고 하십니까? 역시 부장판사이신데. 처음에 이거 문건 보고 네. 물어볼까 하다 안 물어봤어요. 속상할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하고 방송에 왔는데 어제, 그러니까 방송 마치고 아침 7시 58분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한테. 방송 잘 들었다. 헌재 모임 갔다가 김상환 부장님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안부 전해달라고 한다. 방송 통해서 저 통해서 방송 처음 탔는데 내용이 하필 그래가지고 망신스럽다. 리스트에 좋은 얘기 쓰였다는데 너무 모욕적이다. 그리고 등장 자체가. 예, 앞으로 애들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철하고 불러라. 혼났습니다. 자, 요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전원합의체. 네. 어제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전원합의체로 보내달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원합의체 갔는데 어제죠. 어제 이제 대법관들이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지 누구 얘기를 듣고 전원합의체에서 그런 결론을 낸 게 아니다. 라고 네. 요약되는 내용의 입장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으로서? 일단 외형상으로는 그럴듯한데요. 네. 그 실질을 따져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이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원세훈 재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통상 판례를 바꾸거나 뭐 이견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해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이 당시에 있었어요. 뭐냐면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의소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 근데 지금 어제 나온 의견을 주도한 고영한 대법관이 그 무효 확인소의 주심 대법관입니다. 그렇게 관심 있었던 사건을 공직선거법상 그 무효 확인의소는 180일 안에 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180일 안에 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재판도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이 재판이 결론이 납니다.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기 때문에 이 재판을 할 실익이 없다 그래가지고 부적법하다고 각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들은 그 당시에도 다른 건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것만 그랬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을 가리켜서 국민적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행동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야기가 안 돼.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런 경우에 솔직하게 외부 있긴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거를? 거기서 또 문장이 뭐라고 되냐면 외부하고 연락을 한 바는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승태가 시켰으니까. 내부하고만 얘기해. 그렇죠. 그 말도 맞을 겁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고소고발 당하시고요. 대법관들로부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실 테니까 재밌는 얘기 굉장히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정열 판사님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2분을 썼습니다. 노르가즘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요 사안은 또 전문가 아니십니까? 법조계 출신으로서.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의원직도 상실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 아시죠 이게? 읽어보셨죠 이거? 예, 뭐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법원 행정처, 이거 법원 행정처에 있는 분들이 주요 보직자들은 다 판사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현역 판사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그 판사들을 갖다가 뒷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편 아닌 편 이렇게 구분을 하고 너 우리 편 얘 아니야. 얘는 세모 이렇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법원 내부 그 망에 그 여성 판사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판사라더라도 남성들은 못 들어가도록 폐쇄 공간인데요. 이런데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까지 다 훑어보는 거예요. 이메일도 훑어보고,
못 들어가겠지 하는 곳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누군지 알아내요. 그렇습니다. 다 알아내고 그리고 행정처라는 곳이 이제 기본적으로 법원 행정을 다 총괄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스템을 장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서버를 열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이미 그 자료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주요 이제 법적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갈 판사들 후보군들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리스트라고 보는데 당연히 쓰죠, 사실. 여기 보면은 보수 판사, 예. 보수 성향 판사,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좀 온건, 예. 중도라는 거고, 그다음에 강경. 예.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게 컬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수는 빨간색이에요. 어떻게 보수가 빨간색입니까? 새누리가 빨간색이지. 그러니까요. 보수 빨간색이고, 그리고 강경이 무슨 색인 줄 아세요? 블랙입니다. 까만색이에요. 블랙리스트죠. 블랙 조심해야 돼요. 무슨 요새 블랙 뭐 많던데. 블랙하우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내일 블랙하우스 하는 날입니다. 구분이 돼 있고요. 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뭔가면은 지금 몇 개의 그 개인용 PC가 있었는데 예. 그 중에 한 개만 내놓지 않았어요. 예. 그게 바로 핵심이죠. 임종원 예. 법원행정차장의 그 PC인데, 본인이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았죠. 예, 그리고 PC 자체를 내놓지 네,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이건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예. 나머지는 열어봤는데 비밀번호 걸린 것 때문에 700여 맞습니다. 개는 맞습니다. 못 예. 열어봤는데 문제는 이게 가장 열어볼 필요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임종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특검 수사에서 박근혜 특검 수사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그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예. 1년에 수백 통 전화를 서로 오가는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법원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백 통 했다는 얘기는 주로 판결에 관련된 거 아니고서 뭐 법원에 뭐 비가 샜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한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비품 구매 때문에 예, 그래서 전화가 아니겠죠. 이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 운영돼야 될 법원이 특히 대법원이 청와대와 커넥션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유착 관계가 긴밀하게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의혹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이 조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법부다 보니까 네. 판사들을 대상하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도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그러니까 사실은 판사는 심판이고 변호사와 검찰이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검찰이 사법부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한다든가 사법부의 핵심 요직에 있었던 사람을 수사하는 게 부담이 크고 사법부도 또 내부 조직 논리상 사법부가 어떻게 검찰한테 수사를 의뢰하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또 한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마지막 기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도 진상을 파악하지 못했고 네. 추가조사위원회는 문서만 파악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파악된 문서 중에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예. 이것들이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럼 이건 조사 안 하고 넘어갈 거냐.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법률- 일이 밝혀졌는데. 예, 그렇다면 여기까지 조사를 해야 되고 아직 조사하지 않은 어떤 임종원 개인용 PC라거나 이런 까지 다 더 조사를 갖다가 해야 되는 마지막 조사 기회가 한 번 남아 있고 이 기회마저도 살리지 못한다면 지금 대법원장이 고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기회마저 살리지 못한다면은 외부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예.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과거에 안개부에서 쪽지 나오는 대로 판결하고 청와대에서 전화 오는 대로 판결했던 그런 치욕스러운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걸 용인하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하는 꼴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정도 나왔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국민들이 다 봤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너무 저는 유치했어요, 사실은. 이게 경악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한반에서 쟤 누구 편이야? 물어보고, 쟤 누구 편이야? 물어보고, 옆반의 그 담임한테 얘기해. 뭐 이런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않아요, 전혀. 그럼 문장 되게 웃깁니다. 무슨 누구누구 판사 같은 경우에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은 낄 때, 안 낄 때 판단이 밝아? 뭐 이런. 그다음에 아까 그
빨간색, 까만색, 뭐 지금 초록, 푸른색으로 이렇게 구분한 리스트 있죠. 그게 네. 사법행정위원회 구성할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무 우리 편으로만 하면은 그러니까요. 국제임금법 밖에서 이제 꼬투리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적당히 섞어라 뭐 이런 거. 나름대로 머리 좀 써보자. 그 좋은 머리를 그런 데 쓰고 있었죠. 아, 문장들도 너무 웃겨요. 예. 속칭 낄 때 안 낄 때. 판사들이 판사들 스스로 내부 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길게 분석해놔서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그러면서 뭐 자신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는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데 반대의 경우는 침묵한다. 예,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 치욕적이죠. 굉장히 자세히 써 있어요. 개별 판사에 대해서 이 사찰이 좀 뭡니까?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찬 문건입니다. 근데 이게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 어떤 내용이 있길래 나머지는 아예 내놓지 않았을까 궁금하죠. 이거 이상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거 나오면 파괴력이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외부에서 강제로 한다는 건 그러면 외부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돼야 되나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하면은 아마도 무슨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뭐 고소고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실. 예. 예. 특히나 원세훈 재판과 네.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2심에서 유죄가 난 거고 다들 이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5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엎어져서 맞습니다. 다들 놀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판결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로다가 무죄 판결 낸 게 잘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파기환송됐는데 네. 항소심에서 다시 대법원 말 안 듣고 예. 웬만하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대법원 말 듣게 돼 있죠. 예. 근데 두 번째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건 말도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유죄로 해가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종 유죄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대법원 13대 빵으로 그 무죄라고 판결 내렸던 그 13명이 진짜 엉터리 판결했다는 게 자기들 내부 판결에 의해서도 입증이 된 거 아니에요. 게다가 문건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문건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의심 안 합니까 이거를. 요청이 있고 요청한 대로 저번 합의체로 판결을 냈는데 그 판결 자체도 굉장히 논란이 판결이었거든요. 13대 0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래서 이랬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원세훈 재판만이 아닐 거라고 사실 보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런 중요한 재판마다 청와대의 의견이 법원에 의해서 수용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원세훈 2심에서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3년 유죄가 나니까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청와대가 오해하지 않도록라는 것은 사법부가 청와대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른 게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오해입니까? 판결이 났는데 판결이 났으면 판결 받아들여야지. 오해하지 않도록 뭐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식의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네. 제가 그 안기부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 네.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삼성그룹 이근 회장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대통령이 청와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예. 뭔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억측까지도 사실은 드는. 네, 뭐 그랬을 법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 정권이 싫어하는 판결이 나면 전권이 관심 있는 재판인데 싫어할 판결이 나면 사법부가 나서서 그거는 사법부의 뜻이 아니고 개인 판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사건들은 처음부터 오해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3심제니까 뭐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각하. 그래서 정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음모론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증거가 일부 나온 거죠, 사실. 그렇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다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불필요한 오해 논란이 있지 않도록 하면서 이 대법관들이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대법관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당시에 없었던 분들이에요. 절반은 없었던 분이죠. 2015년 7월에 네. 2015년 7월에 대법원에서 13대 0으로
무죄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이 없는 그 당시에는 없었던 분들인데 왜 어제 나타나가지고 전원이 그렇게 절반만 나와야죠, 그러면. 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좀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요 사건은 이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 이 조사 보고서 별지가 인터넷상에서 공개되어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만인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충격과 함께 웃음이 나오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일부에 불과하다. 안 나온 게 700건이 넘는다. 예. 아예 내놓지 않아서 몇 건 있는지도 모르는 PC 남아있다, 여전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러하고요. 양승태 대법관은 어떻게 될까요? 전 대법관은? 예, 계속 본인이야 곤혹스러울 겁니다. 계속 이제 뒤로 빼겠죠. 저는 양승태 대법관 한 명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총체적 책임에 직접 연루돼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죠. 예, 본인이죠. 양승태 대법관이 정점에 있었으니까 보고를 받았겠죠. 보고도 하지 않은 걸 자기들끼리 열심히 써가지고 혼자. 그러니까요. 예. 한편으로는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등산 가는 것도 국정원으로부터 사찰당하고 이제. 예. 압박도 하고. 예. 자,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저희가 앞으로 계속 다루겠습니다. 못지않게 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IOC 항의 서한을 보냈다든가 여기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국민들도 있고 그리고 북한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다라고 보수 신문과 야당에서는 계속 공격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십니까? 이 올림픽을 공격하는 보수. 특히 나경원 의원은 패럴림픽 우리나라 그 국제 패럴림픽의 집행위원이에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또 그 조직위원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물론 그 조직위원은 거의 29명, 30명 되는 이제 거대한 규모입니다만은 이런 분이 그것도 IOC에다가 그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아니 국무위원이 이 정부의 시책 중에 문제 있습니다 하고 유엔에다가 항의사안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본인이 그럼 조직위원이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정말 믿는다면은 그 조직위원회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자기가 조직위원을 사퇴해야죠. 그때 성명 한 장 발표하는 정도여야지 이걸 IOC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단일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단일팀은 이 단일팀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련된 특별법이 있어요. 예. 이 법에 보면은 제83조 84조에 보면은 이 단일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가. 근데 이 법을 누가 처음에 제안했느냐?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당시에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두 개의 법안을 냈는데 둘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맞습니다. 2011년에. 2011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예. 자기들이 내서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것 때문에 평양 그리고 이 정도 되면요. 나경원 의원 정도의 지위라면은 자기가 여자 하키 선수들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정말 그 수년 동안 땀 흘려 노력했을 텐데 출전 기회나 시간이 조금 줄어들게 되어서 너무 얼마나 가슴 아프냐.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더 크게 보자. 이 올림픽이 어떤 올림픽이냐. 지금 전쟁 중에 벌어지는 휴전과 같은 올림픽이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선수들 엄마 아버지 그 국민들이 좀 더 평화에 1mm라도 접근하는 계기가 되면 그게 더 큰 의미 있잖아요. 자기가 좀 달래고 맞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정신은 어떤지 몰라도 올림픽 정신이 없어요. 네. 이분이 그 집행 IOC 위원인데도 올림픽 정신이 없는 결여된 현저하게 결연된. 네. 나경원 의원은 내일 저희 방송에 또 나오시기 때문에 직접 또 얘기하겠죠. 올림픽 정신은 없습니다. 올림픽 정신이 추구하는 게 평화예요. 그리고 평양 올림픽이 뭡니까? 아니 뭐 평양에 무슨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 식이면은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됐다. 아, 그러면 음식이 완전히 그럼 평양 냉면도 문제 삼아야지. 왜 냉면은 다 평양 아니면 함흥이냐. 서울 냉면, 수원 냉면은 왜 없느냐. 대한요식협회에다가 이거 완전히 정치적으로 중립이 깨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해야지. 식당마다 가면서. 저도 체제선전이라는 말도 웃깁니다, 사실. 우리 강릉이랑 서울에서 공연 몇 번 하는 거하고 북한 전역에 지금 남한 올림픽이 중계되는 거하고 체제선전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도 없죠. 예? 그리고 이 88 서울 올림픽 때는요. 네. 북한에서 공동 개최를 요구했어요. 맞습니다. 안 받아들여지니까 아예 불참해 버렸어요. 예. 이번에는 주체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 북한이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만 입장할 때 네. 공동선수단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옷 입고 같은 깃발 들고 한번 입장하고 퇴장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규모도 작아요, 사실. 선수단의 규모는. 우리 옆에 조금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사실. 압도적 체제 선전은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북한에서 볼 때 남한 선수단 규모가 이렇고 북한은 조금 서 있고 경기 수도 얼마 없고 근데 한 번도 자신들은 개최하지 못한 올림픽을 두 번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동계하게 다. 그럼 남조선 체제 선정의장에 예. 북한이 왜 참여하느냐라고 북한 내에서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북한에서 이건 남한 체제 선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가 나올 내용입니다. 어떻게 올림픽 전체하고 공연 몇 개하고 비교가 됩니까? 체제 선전을 하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또 엄청나게 또 보도를 해줍니다. 네, 체제 선전 평양 올림픽. 네,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평화예요. 두려워하는 거는 평화예요. 네. 남북 간에 늘 군사적으로 이렇게 긴장돼 있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야 자기들이 그나마 살 틈이 생기는데 그런 게 이제 평화로와 대화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핵무기 달라고 구걸하러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한핵 줍쇼. 평화 시절에 오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서식하고 이렇게 번성할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거죠. 네, 서식지가 줄어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란을 막 키우고 있는데 게다가 이 법안들도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자기들이 인공기 옆에서 한반도기 흔들면서 엄청나게 응원도 했었어요. 예. 지금 반대하는 분들 사진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북한 응원단 옆에서. 그때 그런 얘기 전혀 안 했거든요. 예, 북한은 핑계인 것이고 자기들이 궁색하게 되는 자신들의 그 처지, 그 불우한 처지가 이제 원망스러운 거죠. 불우한 처지. 자, 그렇습니다. 예. 평양 올림픽이라는 비난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북한에서 이거 서울 올림픽에 왜 들러리 쓰고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면 얘기가 되는데 예,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예, 국민당은 이제 완전한 파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 집은 그걸 완전한 파탄에 이른 서로 성명전 하는 걸 보면 예, 남북보다 더합니다. 그 정도에 이르러서 대화는 끝인 것 같고 서로 징계하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냥 안타깝죠. 국민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하다가 뜻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합의하에 갈라서거나 이제 그러질 왜 못하느냐. 비례대표 출당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유승민 대표의 얘기가 옳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늘 그렇다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이제 남북 문제에서는 좀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물론 늘 이제 막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선을 그을 때는 좀 이성적으로 그어야 되는데 이걸 사실은 못 먹는 감 찔려나 보자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내주면 니네가 더 커지잖아 이런 거잖아요. 정치란 건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인데 뜻이 다르지만은 너 못 보내줘 왜? 네 잘 되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좀 망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죠 그거. 예, 그런 심보로다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거죠. 예, 이 통합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유승민 대표가 최대 승자고, 예, 득실을 따지자면 안철수 대표가 많이 잃었어요, 사실은. 민심도 많이 잃었고,
과정 중에, 일 처리 과정 중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고 그렇게 원한 건데 정작 본인은 그 혜택을 입기는커녕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스스로 입은 거죠. 뭐 자초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게 결론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시간이 다 됐네요. 혹시 요 정계 개편 가운데 정의당이 혹시 어느 쪽과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가 이럴 계제는 없을까요? 예, 뭐 정의당이 어렵긴 하지만 네. 그렇게 경직돼 있지는 않습니다. 유연하게 개방적으로 관계를 맺을 거고요. 뜻이 같은 부분들하고는 연대도 하고 정책 추진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동교섭단체 같은 것은 그걸 통해서 국고지원금 좀 더 많이 받고 국회 내에서 무슨 이렇게 기회나 이런 권력을 배분할 때 좀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것 말고는 우리 국민들 앞에 같이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결혼하는 거 있죠. 비자를 얻거나 뭐 국적을 얻거나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위장 결혼이잖아요. 네. 국민 앞에 위장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길래 이제 저쪽에서 뭐 많아봐 15석이나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정의당과 같이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또 그런 셈법을 할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각자 자기 세력을 잘 이렇게 보존해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정의당 내부에서도 있긴 있습니까, 혹시? 외부에서 이제 관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정의당 내에서는 뭐 어제도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네. 이런 문제 제기가 바깥에서도 나오는데 한번 토의해보자. 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전부 다 뭐 파리바게트가 어떻고 최저임금이 어떻고 민생 문제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서 예. 예. 근데 이게 좀 저희들이 바쁩니다, 사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혹적이고 상큼한 국민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자, 정통 과학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원종우 씨가 훨씬 형 같은데 왜 까부냐고. 네. 제가 형입니다. 예. 참, 앞서거니 뒤서거니 외모로는 서로 노안을 자랑하고 있죠. 네. 자, 오늘 주제 뭡니까? 오늘은 일단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는 못 나왔고, 그전에 알파고 얘기를 하면서 그 네. 두려움과 공포를 잔뜩 드리고 갔잖아요. 알파 제로. 예. 네. 스스로 학습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 반대되는 얘기로 좀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과학이 아직 인류 문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네. 특히 그 인공지능이 좀 죽쓰고 있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죽쓰고 있는 분야도 있다. 네. 왜 그 알파고하고 가장 또 유명한 인공지능이 왓슨이었잖아요. 네. 예, 왓슨이 이제 미국에서 게임쇼 우승하고 네. 지금 이제 의료 쪽으로 가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신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왓슨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어떻게 밝혀졌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7개 병원에 왓슨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 암 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지금 진단율을 어떻게 보냐면 또 의사, 우리나라 인간 의사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진단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암 진단 로봇인 거죠, 로봇. 그렇죠. 예.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하고 또 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율이 뭐 50%를 밑도는.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암이라고 진단했는데 아닐 경우도 있고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진단하는 경우 이게 사실 절반가까이. 그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좀 왓슨에 대한 이 우리의 그 판단이 좀 관점이 묘한 게 인간 의사하고 같느냐 다르냐로 판단을 합니다. 아, 지금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틀릴 수도 있죠. 인간 의사도. 인간이 틀려서 틀릴 수, 그렇죠.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왓슨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는 왓슨하고 의료진의 의견 일치율밖에 없고 아하. 왓슨과 의료진의 의견이 엇갈렸을 때 누가 실제로 맞냐?
그 연구 결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 왓슨의 진단율이 50%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예 판단을 할 수 없는 이 연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좀 묘한 상황이고요. 예.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들 자존심 때문에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로봇의 진단율이 인간보다 훨씬 높다고 하면 의사들이 할 일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겠죠. 적어도 암 진단에 관한 한. 예. 저는 이제 왓슨이 지금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희망, 꿈과 희망을 되찾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으시는군요. 그리고 사실 IBM 측 자료가 그러니까요. 뭐였냐면 그 왓슨이 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지금 표정도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IBM 측 자료는 뭐였냐면 원래 이제 인간 의사와 의견 일치율이 90% 이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데이터도 어떻게 나온 거냐면 특정 환자의 데이터로 일단 왓슨을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 환자들을 진단하게 해서 아, 같은 결과가 나오느냐?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러네요. 맞는 지적이네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식약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왓슨이 지금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분류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되죠. 그냥 의학 저널을 검색하는 기구로 만 초라한 그런 명칭으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렇군요. 왜냐하면 기존의 방대한 의학 정보들을 정보 처리를 해서 자가학습을 한다 이런 원리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 예, 맨 처음에 이제 기보를 연구해서 스스로 이제 두게 하고 그렇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발전하다 보면 지금 제로가 나왔잖아요, 제로가. 그렇죠. 제로는 기존의 기보 보지 않고 네. 규칙만 입력하면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긴다면서요. 그렇죠. 인간의 기보를 연구한 로봇들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고 막 가는 게 목표긴 하겠죠. 예. 다만 이제 현재 상황은 우리가 기대했던 혹은 우려했던 것만 못하다라는 예. 게 얘기고 변수가 바둑보다 더 많겠죠. 그렇겠죠. 예, 바둑판 자체가 움직이진 않은데 여기는 인간부터 매우 다양한 종류와 체질과 환경이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최고의 그 암병원이 이제 MD 앤더슨 암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1912년부터 지금까지 왓슨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폐암하고 5가지 백혈병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2016년 9월에 그냥 계약을 종료해버립니다. 아, 이걸 안 되겠다. 안 쓰겠다 이 얘기죠. 안 예. 맞다. 그래서 지금 의료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두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의료계에서 왓슨의 활약이 알파제로 같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근데 라는 이제 점을. 그것도 구글 딥 마인드였나요? 예. 네네. 거기서도 처음 도전했을 때 앞으로 무슨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거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불과 5년인가 6년 만에 결국 인간을 뛰어넘은 수준이 아니라 이제 두려운 수준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 알파제로를 바둑으로 이길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없습니다. 예, 앞으로도 영원히 안 나올 거고요. 영어도 안 나올 것이고요. 그것처럼 집중해서 한 곳에 파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왓슨이 인간 의사들 다 쫓아내고 이기겠죠. 근데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군요. 제한돼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왓슨으로 진단을 하고 혹여 놓친 부분이 없나 인간이 점검을 한다든가. 네. 그렇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두렵진 않아요. 예. 병을 고치는 쪽이라면 두렵지 않은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진단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처방까지 다 이렇게 그런 것이 나온다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어쨌든 지금 기대만은 못하다는 게 좀 중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예, 그렇습니다. 바둑은 끝났고요. 바둑은 완전히 끝났죠. 네, 바둑 바둑은 장기 모든 건 다 끝났습니다. 인간이 개발한 게임들, 복잡한 게임들 네. 다 끝났습니다. 예. 스타크래프트라든가 이런 것에도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들이. 예. 그거는 시간 문제로 전부 다 이제 정복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게임 같은 거는 다 끝날 것 같아요. 결국. 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또 그냥 한계가 오늘은, 이게 좋아요. 왓슨은 그렇다고 치고요. 네, 오늘은 그냥 요즘 블록체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블록체인. 예. 비트코인 얘기 많이 나오고. 예.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다가. 예. 하다가 예, 너무 예민한 주제라서. 특별히 예민하지도 않아요. 예. 그 반응 신경 쓰기도 싫고. 예. 욕먹을까봐. 예. 잘 모르고. 아니, 그냥 규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돈 벌고 싶은 거예요. 자꾸 복잡한 기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복잡한 기술은 그 기술 나름대로 얘기할 영역이 있는데,
지금 현상은 그냥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복잡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현상은 좀 문제가 있죠, 사실. 그러니까 돈 벌고 싶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돈 벌고 싶은 게 나쁜 게 아닌데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현상들 혹은 많은 사람의 피해를 주는 어떤 결과들이 있으니 거기에 장치를 하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시민 작가님하고 생각이 같으신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스탠스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상은 그런 현상이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 안 하려고요. 네,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저는 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올해 이제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올해 새로 등장하는 뭐 기술적인 접근들. 새로운 기술.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기술들을 사회적으로 상용화하려는 시도 한 두 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먼저 우리가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하이퍼 튜브란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들어봤습니다. 네. 예. 하이퍼 튜브란 거는 영화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거의 뭐 보면. 그런 개념이죠. 예. 네. 튜브에다가 그 기차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뿡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진공 튜브를 예, 만들어서 거의 진공으로 돼서. 그 튜브를 뭐 지하에 건설하기도 하고 예. 이제 SF 같은 데 나오던 얘기인데 요게 이제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만들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들고 나와서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본인은 아이언맨의 알려줬습니다. 실제 모델이죠. 예. 근데 잘 보면은 이렇게 왜 모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공통점이 없는데. 얼굴은 공통점이 없지만 뭐 이렇게 상상만 하던 과학기술을 실제 네. 과감하게 뭐 실현에 옮긴다 뭐 이런 의미겠죠. 예, 전에 한번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개인적인 공통점은 참 없더라. 개인적인 예, 뭐 부모가 부자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아이언맨이 아닙니다. 그런 수트를 착용하고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이제 이거 그 기술이죠. 진공 상태 튜브를 건설하고 열차를 넣어서 움직이게 하자. 그런 건데 이 진공 튜브에는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또 굉장히 빨리 깔 수 있고 또 이제 한쪽에 바람을 빼는 것 자체가 추진력을 만들어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압력차가 생기죠. 그렇죠. 예. 그걸로 또 가는 거고. 우리 다 대류 들었잖아요. 대류. 아 예. 예. 그 차가운 공기는 뭐 그렇게 갈 필요 없고 압력차가 생기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네, 예, 차가운 공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러니까 공기가 흐른다. 네네. 예, 압력차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물건이 움직이겠죠. 이 물건이 기차일 뿐인 겁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뭐 가속주행 시험 작년에 성공하고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여기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오, 네, 이거 괴짜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안 된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바로 뛰어드네요? 네, 뭐, 과기정통부 산하의 그 정부 출연 연구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건설기술연구원, 교통연구원,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그리고 한양대, 그리고 유니스트, 이런 8개 기관이 지난 17일에 협약을 체결하고. 앨런 머스크도 이거 상용화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상용화된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이걸 우리나라의 출연연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를 하기로 좀 협약을 체결을 하는. 오, 좋네요, 이거. 그죠? 네. 좀 참신하죠. 예. 이거 보통 이제 다른 나라에 나오고 나서 우리는 저런 거 못하나 그랬었는데. 네. 비교적 빨리 뛰어든 분야입니다. 비교적 빠릅니다. 그리고 공상과학적인 거를 이제 실현하는 것 같아서 좀 느낌이 좀 뭔가 우리가 이제 좀 참신하죠. 공상과학적인 거 실현하는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로켓, 저기 뭡니까. 60년대에 달에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60년대에 안 태어나신 분들 많죠? 인구 중 절반은 안 태어나셨는데, 60년대 달에 다 갔어요, 이미. 네. 그리고 우리가 발사체가 없어요, 아직도. 예, 발사체가 좀 1단 로켓이 없죠. 미국이 못하게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실 예, 이거 그 개발 능력이 없어 아니라. 미사일 기술이기 때문에 그게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어쨌든 이제 사실은 유럽, 캐나다 이런 쪽이 개발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서울, 부산까지 30분 만에 갑니다. 저는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저도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번 관련 문서나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세우나 모르겠어요. 이 터널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터널을 우리나라 같은 데는 산도 많고 해서 이게 뚫고 가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터널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네. 기존의 초고속 열차 우리 KTX 나가보다 더 빠른 기술. 거기는 어쨌든 마찰력으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 레일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마찰력으로 무게도 있고. 네. 여기는 그 공기 저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가다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음대로 되겠나.
뭐 어떻게 하겠어? 무섭다. 할 거예요. 어떻게? 속도는 엄청난 속도 1000km 이상으로 달린다고 하는데. 네. 예. 그럼 저항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진동도 없고. 진동도 없고. 다 좋은데 어떻게 세우냐 이거예요. 그런 기술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우리가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궁금해서. 안 서는 기차를 만들진 않지 않겠어요? 그게 서는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걱정이 참 많으시군요. 그런 데 대해서.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어쨌든 건설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들 수도 있답니다. 오히려 전기로 달리는 이 고속열차보다.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대륙 끝에 있어요. 네. 이게 만약에 계속 발전한다면 서울에서 파리까지 쭉 갈 수도 있는 이미 거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이걸 건설해가지고 중국하고 통과해서 유럽까지 있는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슉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비행기 이상의 속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하늘에 떨어질 생각. 그런 걱정도 하지 이런 위험도 않아요. 없고.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지만 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써주냐. 아, 예. 그 방송 들으신 분들이 좀 걱정 좀 해주십시오. 이거 좀 우리 공장장님 걱정이 큽니다. 그거 좀 알아봐 주세요. 어떻게 반드시 쓰냐. 쓰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안 쓰면 어떡하냐. 자,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이정열 판사님과 짧게. 왜냐면,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미 와 계십니다. 옆에 계시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고, 이 내용에 그 이름이 등장하시는 판사님의 부인은 뭐라고 하십니까? 역시 부장판사이신데. 처음에 이거 문건 보고 예. 물어볼까 하다 안 물어봤어요. 속상할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하고 방송에 왔는데 어제, 그러니까 방송 마치고 아침 7시 58분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한테. 방송 잘 들었다. 헌재 모임 갔다가 김상환 부장님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안부 전해달라고 한다. 방송 통해서 저 통해서 방송 처음 탔는데 내용이 하필 그래가지고 망신스럽다. 리스트에 좋은 얘기 쓰였다는데 너무 모욕적이다. 그리고 등장 자체가. 예, 앞으로 애들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철하고 불러라. 혼났습니다. 자, 요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전원합의체. 네. 어제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전원합의체로 보내달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원합의체 갔는데 어제죠. 어제 이제 대법관들이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지 누구 얘기를 듣고 전원합의체에서 그런 결론을 낸 게 아니다. 라고 예. 요약되는 내용의 입장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으로서. 일단 외형상으로는 그럴듯한데요. 네. 그 실질을 따져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이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원세훈 재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통상 판례를 바꾸거나 뭐 이견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해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이 당시에 있었어요. 뭐냐면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의소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 네. 근데 지금 어제 나온 의견을 주도한 고영한 대법관이 그 무효 확인소의 주심 대법관입니다. 네. 그렇게 관심 있었던 사건을 공직선거법상 그 무효 확인의소는 180일 안에 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180일 안에 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재판도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이 재판이 결론이 납니다.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기 때문에 이 재판을 할 실익이 없다 그래가지고 부적법하다고 각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들은 그 당시에도 다른 건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것만 그랬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을 가리켜서 국민적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행동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야기가 안 돼.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런 경우에 솔직하게 외부 입김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거를? 거기서 또 문장이 뭐라고 되냐면 외부하고 연락을 한 바는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 말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승태가 시켰으니까. 내부하고만 얘기. 그렇죠. 그 말도 맞을 겁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고소고발 당하시고요.
대법관들로부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또 모실 테니까 재밌는 얘기 굉장히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정렬 판사님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2분을 썼습니다. 노르가즘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요 사안은 또 전문가 아니십니까? 법조계 출신으로서.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의원직도 상실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 아시죠 이게? 읽어보셨죠 이거? 예, 뭐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법원 행정처, 이거 법원 행정처에 있는 분들이 주요 보직자들은 다 판사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현역 네. 판사들이죠. 네. 근데 이분들이 그 판사들을 갖다가 뒷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편 아닌 편 이렇게 구분을 하고 너 우리 편 얘 아니야. 예. 얜 세모 이렇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법원 내부 그 망에 그 여성 판사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판사라더라도 남성들은 못 들어가도록 폐쇄 공간인데요. 이런데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까지 다 훑어보는 거예요. 이메일도 훑어보고 예. 못 들어가겠지 하는 곳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누군지 알아내요. 그렇습니다. 다 알아내고 그리고 행정처라는 곳이 이제 기본적으로 법원 행정을 다 총괄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스템을 장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서버를 열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평가를 받으면 치욕적이죠. 굉장히 자세히 써 있어요. 개별 판사에 대해서. 이 사찰이 좀 뭡니까?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찬 문건입니다. 근데 이게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 어떤 내용이 있길래 나머지는 아예 내놓지 않았을까? 궁금하죠. 이거 이상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거 나오면 파괴력이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외부에서 강제로 한다는 건 그러면 외부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돼야 되나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하면은 아마도 무슨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뭐 고소고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실. 예. 예. 특히나 원세훈 재판과 네.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2심에서 유죄가 난 거고 다들 이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5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엎어져서 맞습니다. 다들 놀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판결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로다가 무죄 판결 낸 게 잘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파기환송됐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대법원 말 안 듣고 웬만하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대법원 말 듣게 돼 있죠. 근데 두 번째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건 말도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유죄로 해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유죄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대법원 13대 빵으로 그 무죄라고 판결 내렸던 그 13명이 진짜 엉터리 판결했다는 게 자기들 내부 판결에 의해서도 입증이 된 거 아니에요. 게다가 문건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문건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심 안 합니까 이거를. 요청이 있고 요청한 대로 저번 합의체로 판결을 냈는데 그 판결 자체도 굉장히 논란이 판결이었거든요. 13대 정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래서 이랬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원세훈 재판만이 아닐 거라고 사실 보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런 중요한 재판마다 청와대의 의견이 법원에 의해서 수용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원세훈 2심에서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3년 유죄가 나니까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청와대가 오해하지 않도록라는 것은 사법부가 청와대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른 게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오해입니까? 판결이 났는데 판결이 났으면 판결 받아들여야지. 오해하지 않도록 뭐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식의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그 안기부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미 그 자료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주요 이제 법적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갈 판사들 후보군들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리스트라고 보는데 당연히 리스트죠, 사실. 여기 보면은 보수 판사, 보수 성향 판사,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온건, 중도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강경.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게 칼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보수는 빨간색이에요. 어떻게 보수가 빨간색입니까? 새누리가 빨간색이지. 그러니까요. 보수 빨간색이고, 그리고 강경이 무슨 색인 줄 아세요? 블랙입니다. 까만색이에요. 블랙리스트죠. 블랙 조심해야 돼요. 무슨 요새 블랙 뭐 많던데. 블랙하우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내일 블랙하우스 하는 날입니다. 구분이 돼 있고요. 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뭔가면은 지금 몇 개의 그 개인용 PC가 있었는데 예. 그 중에 한 개만 내놓지 않았어요. 예. 그게 바로 핵심이죠. 임종원 예. 법원행정차장의 그 PC인데, 본인이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았죠. 예, 그리고 PC 자체를 내놓지 네,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이건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예. 나머지는 열어봤는데 비밀번호 걸린 것 때문에 700여 맞습니다. 개는 맞습니다. 못 열어봤는데 문제는 이게 가장 열어볼 필요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임종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특검 수사에서 박근혜 특검 수사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그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예. 1년에 수백 통 전화를 서로 오가는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법원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백 통 했다는 얘기는 주로 판결에 관련된 거 아니고서 뭐 법원에 뭐 비가 샜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한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비품 구매 때문에 예, 전화한 그래서 건 아니겠죠. 이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 운영돼야 될 법원이 특히 대법원이 청와대와 커넥션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유착 관계가 긴밀하게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의혹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이 조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법부다 보니까 네. 판사들을 대상하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도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그러니까 사실은 판사는 심판이고 변호사와 검찰이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검찰이 사법부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한다든가 사법부의 핵심 요직에 있었던 사람을 수사하는 게 부담이 크고 사법부도 또 내부 조직 논리상 사법부가 어떻게 검찰한테 수사를 의뢰하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또 한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마지막 기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도 진상을 파악하지 못했고 네. 추가조사위원회는 문서만 파악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파악된 문서 중에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예. 이것들이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럼 이건 조사 안 하고 넘어갈 거냐.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법률- 일이 밝혀졌는데. 예, 그렇다면 여기까지 조사를 해야 되고 아직 조사하지 않은 어떤 임종원 개인용 PC라거나 이런 까지 다 더 조사를 갖다가 해야 되는 마지막 조사 기회가 한 번 남아 있고 이 기회마저도 살리지 못한다면 지금 대법원장이 고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기회마저 살리지 못한다면은 외부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예.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과거에 안개부에서 쪽지 나오는 대로 판결하고 청와대에서 전화 오는 대로 판결했던 그런 치욕스러운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걸 용인하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하는 꼴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정도 나왔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국민들이 다 봤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너무 저는 유치했어요, 사실은. 이게 경악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한반에서 쟤 누구 편이야? 물어보고, 쟤 누구 편이야? 물어보고, 옆반에 그 담임한테 얘기해. 뭐 이런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않아요, 전혀. 그럼 문장 되게 웃깁니다. 무슨 누구누구 판사 같은 경우에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은 낄 때, 안 낄 때 판단이 밝아? 뭐 이런. 그 다음에 아까 빨간색, 까만색, 뭐, 지금 초록, 푸른색으로 이렇게 구분한 리스트 있죠. 그게 네. 사법행정위원회 구성할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무 우리 편으로만 하면은 국제임금법 밖에서 이제 꼬투리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적당히 섞어라, 뭐 이런 거. 나름대로 머리 좀 써보자. 그 좋은 머리를 그런 데 쓰고 있었죠. 아, 문장들도 너무 웃겨요. 예. 속칭 낄 때 안 낄 때. 판사들 스스로 내부 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길게 분석해놔서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예, 그러면서 뭐 자신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는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데 반대의 경우는 침묵한다. 예, 뭐. 이런